서울은 20에서 30%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담금이 4억이었으면 8억이 되는 거고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게 인간이 생체 리듬상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논문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현장에서 현업에 있었고,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책을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지 한 30년 좀 넘었는데,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 옹달 책방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팩트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말씀대로 재개발 정책에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 상승을 또 노릴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추진위부터 해가지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철거, 이전, 준공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집값이 한 단계씩 올라요. 왜? 집값이 계속 오를 때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의 주택 가격은요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 고점 돌파도 못 하고 있고 더 내려오고 있고 도리어 분담금 건축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감소가 됐죠. 그만큼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싸? 근데 나중에 부담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가격에 안 사지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가격이 음마 같은 경우에 90% 95%막 찾아가는 것 같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빠꾸하고 있고 또 잠실 주공도 쭉 치고 가는 것 같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뭐 시세 차익에 제한적인 요인이 등장하니까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리고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제일 힘든 데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인데요. 왜냐하면 투자한 양반들이 많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꼈으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커지니까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요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매물이 꽤 있습니다. 안 내놓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안 내놓거든요.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도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올라가죠. 만약에 분양하는 현장의 분양가에 대해서도 그 얘기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인기 있던 광명 지역을 비롯해서 광명은 뭐 꺾인 지 벌써 한 6개월 넘어가고요, 분위기. 제가 1년 전에 광명 막 불타오를 때 그랬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 가격은 이 광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이고 서울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투자 세력이 가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의 뭐 73대 1, 40대 1 현장들 다 결국 미달된 데 많잖아요. 왜 미달이 될까? 실수요자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뭐예요? 투자 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지금 몇 개 현장들은 아직도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건 뉴스에 또 안 나와요. 자꾸 또 기러기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주택시장이 완벽하게 좋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1, 2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 그때 힘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건축비 분담금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 중에 특히 강남 상구나 좀 선호 지역들은 아파트를 좋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수영장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넣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1,000이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600, 700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이 4억이었으면 8억이 되는 거고 3억이면 6억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더해가지고 피를 주고 샀을 때 분담까지 계산을 하니까 뭐지? 시세보다 비싸네? 그리고 몇 년 걸릴지 모르네? 빨리 될 수도 안 될 수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손해겠네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일기 신도시 선도 붙이고. 그게 약간 펌핑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도 제자리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알고 나면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10년 이상 지나면 시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감소에 대한 얘기가 표면화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철저하게 수익성 분석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또 기존에
좀 무리하게 뭐 두세 개 사신 분들은 지금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유동성 부족하면 경매 나갑니다. 그때 못 막습니다. 그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은 미래 얘기지만 신축 아파트는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리스크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반등 시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강세를 띠는데, 이것도 요즘 멈췄습니다. 95%, 90% 회복한 뒤에 서울 같은 경우에 그 6대 광역시는 지금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보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돈이 몰릴 때는 언제냐, 질문처럼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다들 볼 때 그 시기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때 이게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수부진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가 딱 10,000개밖에 없다. 근데 살 사람은 5만 명이다. 이거는 성립되는 말씀인데 그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강남 3구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강남 3구라는 어떤 프라이스 리더 브랜드가 붙어서 그런데, 실제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삶의 질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신도시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 맞다?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5년 뒤에 내려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투자할 타임인가요? 5년 뒤에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시나리오가 예전처럼 인구가 늘고,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이. 인구가 계속 생산 인구가 받쳐주고, 주택 구매 핵심 연령 인구가 받쳐주고,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할 때라 이게 지금 주춤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편하게 상승하는데, 지금은 조정기예요, 도리어. 너무 값이 많이 올라서 거품이 조정하는 조정기인데, 굳이 풍선이 다 커져 터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갖다 풍선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 꺼지고 나서 새 풍선을 불면 풍선이 더 많이 불어지겠죠. 지금 이만큼 부풀린 걸 더 불면 터지잖아요. 느낌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터지면 가라앉잖아요. 그때 출발하면 더 상승폭이나 풍선이 커질 수 있잖아요. 좋은 풍선으로.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거죠. 지금보다는 풍선이 한번 확실하게 터지고 나서 그 뒤부터 다가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굳이 부동산을 하고 싶다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부동산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제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부분이 또 자꾸 오늘 기러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하얀 기러기도 있고 좀 떼탄 기러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조명해 줘야죠. 제가 예전에 어느 박사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이 초고층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동조하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30층 이상 높이 살면요, 사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30층 넘어가면 시그니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문도 못 열잖아요. 과연 창문을 못 열고 사는 게 암만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자연적인 공기순환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돌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고 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일본하고 미국에 보면,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건축 기술이 더 발전했을 텐데, 일본 내진도 있고요, 내진 설계. 그럼 거기는 왜 고층을 많이 안 질까요? 그건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쟁하고 있을 때 이미 그 10년, 20년 전에 아파트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아파트의 단점이 뭐예요? 공동주택이고 집합화가 돼 있으니까 10집이 문제가 생긴다고 건물을 부실 수는 없어요. 단독이나 다가구는 그것만 부시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다층 구조 복합 형태는 전 세대의 4분의, 우리나라 4분의 3이잖아요. 동의를 해야 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관리 20년 되면,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배관들이 뭐 한 반영구적이지만, 최근 일기 신도시나 이런 데들은 다들 20년, 30년이면 배관이 녹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배관들도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되는데 비용이, 자, 1층에서 고치는 거하고 50층인데서 고치는 거하고 비용이 어떤 게 더 들까요? 관리비가 기하학적이라는 걸 일반 분들이 모르는데 프랑스에서 이미 그걸 알게 되면서
아파트가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3, 40년 흐르면 문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아파트를 선호 안 해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 교통 문제가 없는 지역은 또 짓습니다. 물론 홍콩처럼 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짓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기술로 극복하려고. 그럼 일본은 또 초고층을 안 짓냐? 일본 맨션 가보시면요. 요즘 들어서 가끔 조금 3, 40층 짓지만 거의 15, 20층, 25층에서 끝나요. 그나마 그게 인간이 생체 리듬상 좀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논문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논문들이 우리나라도 요즘 나왔습니다. 2, 3년 전부터 나오는데요. 30층 이상부터 50층 사이는요. 학생들은 집중도가 한 3, 40% 다운되고 또 임신부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임상실험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를 일본의 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고층 건물들에 대해서. 그게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 이미 유산율이 일반 가정이나 일반적인 주택의 높이보다 높기 시작한 초고층에서는 유산율이 한 3, 40%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두통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초고층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개발 논리로 가다 보니까 초고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시어분들은 아시겠지만 창문 문 여는 거 두 번째 치고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엘리베이터 초고속으로 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초고속으로 매일 한두 번, 세 번 타면 그게 몸에 도움이 될까요? 또 신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그래도 한 20에서 25층까지가 제일 적정한 인간이 어떤 부담이나 어떤 역작용이 안 일어나는 좀 층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초고층에 대한 로망 때문에 인간이 바벨탑처럼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계속 붐이 일어나는데 초고층의 단점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사신 분들은 다시 안 들어가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아시겠죠? 50 넘은 분들하고 30대하고 생체가 틀리잖아요. 30대 분들은 그걸 처음 잘 못 느껴요. 쇠도 씹어 먹을 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40, 50대면 느낍니다.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타워팰리스 주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편한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주거복지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초고층 위주로 가는 거는 랜드마크 정도에서 끝나야지. 조금 요새 좀 개발 어떤 편향주의, 자본주의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도시계획 측면이나 국민 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초고층 들어갔어요. 그것이 40년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부시지도 못하고요. 답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재건축은 초건축 짓는 순간 그 아파트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거 부시고 다시 죽어도 못 짓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프랑스가 3, 40년 뒤에 슬럼화 되는 것처럼 슬럼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딱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사거리, 강남 4구 중에 3구 중에 한 사거리에 가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주상복합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초고층. 네. 자기 집인데 자기가 고쳐서 살아야지 이상한 얘기 합니까? 자꾸 높인다고 용적률을 달라 그러고. 그러면 서울 시내 집 문제는 이미 옛날에 해결됐죠. 서울 시내 지금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이 한 250% 되는데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 있는 단독이들은 한 200% 줍니다. 그럼 그거 400%씩 다 올리면 끝난 거잖아요. 정부에서 용적률 이런 거 막 여기저기 지정해서 이럴 필요 없이 서울의 아파트가 60%니까 단독 다세대 다가구 한 40%에다가 용적률 2배 올려주면 이미 서울 집값 안정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딱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죠? 권력 남용입니다. 제가 볼 때. 도시계획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 학자는 아니지만 30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의 기본이 뭔지 그런 건 대충 압니다.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주거를 위해서 주장하거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 못 봤잖아요. 지금은 정치인들, 교수들, 젊은이들, 기업인들 할 거 없이 다들 정신줄을 놓은 상태입니다. 자본주의에 휩싸여가지고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이 과도기를 거쳐야 이제 제정신이 들겠죠. 유럽형, 선진국형 마인드로 바뀌겠죠.
그러면 주택은 안정적인 선에서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이런 정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짓나? 그거 누가 지어줍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야죠. 그러면 용적률을 높였을 때 생각해 보시죠. 요 공간이 요만한데 그럼 2000%씩 올려줬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차가 다닐 수가 있나요? 못 다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도시계획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체를 안 보고 자기 동네만 다 지금 집단 이주가 돼가지고 용적률을 올려주면 당연히 지을 수 있죠. 팔 게 많으니까. 물론 또 지자체는 이런 논리를 피죠.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량을 늘릴 것 같으면 그럼 기존의 200%짜리 다 400%로 알아서 지르면 다 짓거든요. 뭐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물건이 늘어나면 주택가격도 안정될 거고, 그죠? 그건 또 안 하잖아요. 끝까지 그것도 땡겨가지고 또 아파트로 또 때려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투기꾼들이 거기 먼저 사야 되니까.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 관료기관, 탐관 우리들의 행태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정책이나 국토정책을 한다면 지금의 이 아주 저열한 부동산 정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집을 짓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알고, 일본이 임대주택이 좀 잘하잖아요. 관리도 잘하고. 일본은 이미 버블 터지고 나서 이런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관리, 리모델링에 특화돼서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뒤늦게 요즘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우리 기업이 요새 일본의 그 리모델링 기술 고쳐 쓰는 거죠. 집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 상하는 거를 그러니까 집 안에는 리모델링 하면 이쁘잖아요. 중요한 골조하고 배관이지 않습니까? 골조 배관만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일기 신도시처럼 1가구 1주택인 것처럼 1가구 차량 한 대인 시대가 아니라 차가 두세 대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등장하죠. 그분은 밑에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사업성 보존에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올려요? 부시고 그러면 다 200%, 250%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분당 같은 경우에 어느 단지는 160%고요. 어느 단지는 220%예요. 그럼 이걸 통합을 하면 틀리죠, 상황이. 지분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이게 싸움 납니다. 감정과 싸움 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뛰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드릴 말씀이 뭐냐. 그럼 어떻게 집을 짓냐. 애초에 220%, 300% 들어가면 이건 내가 고쳐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는 느끼실 겁니다. 10년만 지나시면 현재 추진하는 현장들 중에 강남 상구 수요가 있고 분양가가 높은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 수도권은 그런 시절이 이제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건축비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싸니까 리모델링도 비싸다면 수선 유지가 뛰어나게 되죠. 일본처럼. 일본은 그걸 하거든요. 그 산업 분야가 지금 제가 볼 때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럼 건설사들이 왜 그걸 준비할까요, 여러분? 왜? 1970년, 60년대 지은 건 용적률이 100에서 150이에요. 그러니까 지면 대박이 나죠. 300%를 주니까 250%, 300%. 두 배가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하려는 대상들은 200에서 220%예요. 이거를 그러면 400, 500%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400, 500%면 업무지역이에요. 그럼 얘기 정리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쾌적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 일기 신도시도 지역마다 신도시 안에서도 분당구에도 정자동이 있고 다 동네가 다 틀립니다. 상황에서 이게 좀 복잡해질 겁니다. 선도구역은 그나마 살짝 특혜를 보는 것 같지만 그 뒤가 더 문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를 끝으로 목동, 상계동, 압구정동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 재건축을 하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를 좀 예측하셔서 주택, 부동산, 내 집 마련이나 또 투자하실 때도 이 개념을 잘 보셔가지고 수익 계산도 잘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써서 연착륙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정 가격 수준인
서울은 고점 대비 30에서 40% 사이, 그리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40에서 최고 50%까지 조정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의 이 행태를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은 20에서 30%, 또 지방은 30에서 40%까지 수도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암만 지금 막아주는데도 거래량이 안 늘 거 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버거워서 못 사는 형태니까 혹자든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없는 게 정부가 이미 투트랙을 쓴다고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다. 전세 대출 DSR도 검토 중이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돈이 많이 풀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은 시스템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자영업자가 문제가 생기고 신용카드가 문제가 생기고 신용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일단 깨지는 순간부터 충격이 오거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 M1에서 M2의 양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M1이라는 게 원래 돈인데 다 돌려서 우리가 말하는 돌려막기처럼 빌려가지고 신용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저쪽 중간에서 누가 갚지 않으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PF처럼 누가 안 사주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걸 버틸려고 또 지금 대출을 내고 받치잖아요. 이런 부분이 깨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볼 때. 깨지면 어떻게 되세요? 주택가격이 좀 많이 조정받겠죠. 그때를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 아니면 나의 지금 뭐 아기가 초등학교를 가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진짜 집이 필요해. 왜냐면 우리는 임차법이, 임대차법이 불안정하니까 자꾸 2년, 4년마다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길의 십사자. 그 와중에 집값이 오른다는 프레임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를 텐데 그 드릴 말씀 왜 다를 건지는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실수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죠.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때도 사셔도 돼요. 왜? 집에 걱정을 안 하고 투기 생각 안 하시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여러분 자손과 행복한 생활을 지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돈 더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분명히 사이클 따라 부침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침이 오기 전이에요. 실수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는 타임인 거죠. 제가 볼 때 심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기다렸다 오는 때를 기다릴 것인가? 자, 그럼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요, 여러분? 오르려면 기본적인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분배가 잘 되고, 그렇죠? 인구가 늘어야 돼요. 사주는 사람이. 지금 어때요? 반대잖아요, 다. 선진국 저성장 국면 들어갔죠. 소득 분배 잘 안 되는 양극화 벌어졌죠. 인구 감소하죠. 이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릅니까? 안 오르잖아요. 그럼 롱텀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최소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나는 힘들겠지만 내 자식 때는 일본처럼 주택가격 푹 빠진 상태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위안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부가 정책을 미래를 생각하고 확연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집값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하나를 두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능력이 된다면 아무 때나 들어가셔서 열심히 다른 사업하셔서 돈 버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액수가 크니까 이왕이면 좀 제대로 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좋은 때 살 수 있는 걸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 공공 분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때 127만 원 공공택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그거 분야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안 하죠? 건설사 앞잡이가 된 것 같아요. 건설사 사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치킨집이 치킨이 비싸고 잘 팔리다가 치킨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빚 갚아야 되고 정신없어 치킨 먹을 상황이 안 돼요. 치킨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진 줄여서 싸게 팔아야죠. 버틸려면 가게 안 망하려면. 근데 그걸 갖다 치킨값을 그냥 바치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럼 문제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공공택지 그래서 막 집값 오른다 그래서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 문제 때문에 공공택지를 분양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드시잖아요. 지금 분양하면 어떻게 돼요? 시세보다 싸니까 건설사 PF 현장들은 다 안 팔리겠죠, 더. 지금도 안 팔리는데 더 안 팔리겠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 빚이 펑핑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인하돼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올리겠다고 미리 자꾸 얘기를 하고 시장에다가 주택 가격이 이제 다 안 오르니까 조심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한은 총재가 그만 집 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말 안 들으시죠? 투기꾼들이 있으니까 리딩하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조금 말이 샜는데 결론은 그거죠. 자기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기다린 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얘기가 공공택지가 분양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보상이 끝났고.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 2023년 12월에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분이 취임하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럼 건설사들 건설사들의 대변인이랑 똑같거든요. 각 건설사들이 회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공급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정부가 인허가만 해주면. 뭐에 대해서? 공공택지. 공공택지도 LH가 지을 수도 있지만 민간한테 땅을 줘서 팔아가지고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건설사들이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건설사들 요새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금액이 안 맞아서 못 진다 그러지만 그럼 장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설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럼 뭘 해야 돼? 가게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주택산업연구원장이 한 얘기가 키포인트예요.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 정부가 인허가만 빨리 해주면 바로 공급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가 부딪히죠. 부동산 PF 현장과 공공분양과. 근데 이 시기가 이제 결정 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왜? 둘 다 망해. 왜? 건설사가 지금 현장이 문제가 있어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이 건설비를 충족해주고 가야 되는데 조합원들은 그게 또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이걸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외 플랜트나 이쪽에 눈을 돌리고 있고 주택 사업은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그래도 손해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정부의 역할이 원래 부동산 정책 원론에 나옵니다. 이렇게 민간이 힘들 때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공급해서 민간의 건설 활동을 유지시켜주고 SOC 공급을 많이 해서 유동성을 유지하게. 그래야 이게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오면 우리 실거주자분들은 만약에 정부가 이제 큰 뜻을 품고 그래도 국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자. 공공분양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민간 분양 비싸서 안 사니까 가격 낮추든지 빨리 매각 싸게 팔아서 다음 사람이 사서 해라. 그게 지금 금감원이 하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선순환을 가야 되는데 억지로 막 끼워 맞추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엉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가 올 연말에서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뭐가 터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뭐 터지는 것처럼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면서 공공택지 분양을 노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일시적 반등이죠. 정부가 만약에 신생아론이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정책을 다시 좀 규제하겠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투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02 말씀하셨는데 0.0이면 10억이면 200만 원, 20만 원 오른 겁니다. 큰 의미 못 느끼죠. 다만 최근에 일부 단지를 선호단지 신축을 위주로 특히 강남 선호지역 위주로 이제 신고가나 상승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 도봉구, 또 강북구 그리고 또 금광구라고 하는데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쪽은 도리어 또 하락이 많습니다. 그 평균을 내니까 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게 오르는 곳은 오르고 있는데 내리는 곳은 내린다. 근데 내리는 폭도 상당히 큽니다. 오르는 게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0.0이라는 건 거의 사실 거기다 아시겠지만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주간 발표 지수인데요.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통계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정말 나쁜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표본을 오픈을 안 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 통계가 없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국 부동산에 여러 번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고 패턴을 흐름을 넓게 보시면 전고점을 분명히 조만간에 아마 가짜 거래든 자전 거래든 어떤 걸 통해서 전고점 돌파 기사 나올 겁니다.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3개가 돌파할 수도 있고 기사는 근데 90%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하락 거래도 꽤 많거든요. 아마 신생아론 효과가 6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7월부터 제가 볼 때는 다시
조금 하방 압력 쪽으로 돌아서서 변곡점이 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0.02 뭐 이런 부분은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수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기러기님들이 0.02를 온 언론에 도배하다 보니까 혼돈스럽긴 하신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그렇게 뭐 심하게 폭등하거나 이럴 일은 없고 투자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실 수 있겠죠. 게다가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 꽤 되고 그리고 또 분양 물량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왔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제 기억으로 송파구는 35% 빠졌었고 강동구도 한 35% 가까이 빠졌고 노원구 같은 데도 뭐 한 40% 정도 빠졌고 인천 송도는 50% 빠졌었잖아요.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걸 기대해서 안 사신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자기 능력이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셔라. 그리고 부담되면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면서 지금 다시 올라갔지만 냉정하게 보시면 예전 고점 대비 다 10에서 20%는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조만간에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사이에 다시 10에서 20% 하락 조정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지역마다 지금 노원구는 아직도 40%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죽새라는 말.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요새 젊은이들의 잘못된 단상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하는데 저희 때는 뭐 라떼 이런 얘기하면 조금 안티가 생기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게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특히 청년층이시라면은 젊을 때부터 부를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신다면 그냥 구축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리모델링 한 500만, 1000만 원만 해도 집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가야 되는데 일부 얼죽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꾸 그걸 사다 보니까 호가가 자꾸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주택 가격이 저평가돼 가지고 앞으로 미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냐? 전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실 때 지금 30-40% 내려간다는 거는 뭐 기점을 둘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 내려가겠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사이에 무조건 그 시점이 올 것 같은데 내려갔을 때 예전에 못 사셨잖아요. 못 사신 이유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니까 요번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미리. 여러분이 나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내 상태가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계신 분도 많아요. 기다리느라고 전세 끼고서 그때 못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돈을 못 빼니까 그런 것도 잘 자산관리 전략 세우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95%, 99%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가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고 천천히 올 수도 있겠죠. 정부가 계속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그 PF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트랙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외부 충격이 없는 한은 좀 천천히 올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거래량이 계속 상승을 못 하거든요. 이게 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매물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아까 말씀 주신 30-40%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시세가 분명히 많이 빠졌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능력이 되는 선이라면 편안하게 사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선호지역, 특별히 희소지역 빼고는 나머지 서울이 25개구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볼 때 3-4개구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평준화 지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지역들에서 지금 만약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매물을 내놓을 일이 없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6월 1일이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에까지 집이 안 팔리면 잔금이 안 치르게 되면 세금 이왕 또 내게 됐으니까 물건 이제 나중에 팔아야지 이런 게 보통 패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틀립니다. 제가 6월 지금 7일 정도 6, 7일 들어갔잖아요. 6월 1일 이후에 다시 매물량이 그 전에 조금 8만 5천 찍었다가 8만 4천, 3천, 2천까지 줄었다가
그 현상이 나타났다. 중요한 건 6월 1일 이후거든요. 자산 여력이 있고 내가 미래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상승될 거라고 판단되면 물건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거의 8만 5천 다시 왔어요. 한 3, 4일 만에. 그러면 다들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지표 하나 있죠.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KB에. 그걸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33 찍었다가요 32로 내려왔습니다. 저번 주에 변곡점이 생긴 거죠. 실제로 6월 초에 들어와서 하락 거래가 또 살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6월 정도 지나면은 그 매물량 느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둔촌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정도에 강동에 3,000세대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좀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매물들이 지금 소화되는 추세를 보더라도 증가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한 달에 3,000에서 4,000건이잖아요. 근데 5,000건, 만 건이 나오면 5,000개가 더 늘겠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지금 1월부터 거래된 게 뭐 거래량 폭증해가지고 한 10,000개 빠졌거든요. 15,000개. 근데 매물이 그대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줄질 않아요.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미래에 대해서 소유주들도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현재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폭이 작을 것 같고 부담되는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시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가 전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에 10배 수준이에요. 전세값이 53주 상승인데 그럼 전세값이 오르면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게 그거는 53주면 언제예요? 1년 한 3, 4개월 전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올라간 거지. 그러면 53주가 아니라 65주, 70주에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높죠. 전세 가격이. 그러면 이분들이 만료가 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는 역전세가 나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 전에 계약했던 분들이 이제 그러면 2022년 하반기부터 뭐 이때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나갈 때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안 오른 이상 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서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을 때 2021년 9월 고점 때 매매가가 국평이 40한 2억 3억 갔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24억이었습니다. 최고점이.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전세가 떨어졌을 때 반토막 났어요. 매매가는 한 25억에서 한 30억 사이고 전세가는 12억까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53주. 53주 오른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15억, 16억입니다. 13, 14, 15, 16억. 그러면 24억하고 16억하고 갭이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8억 내줘야 돼요. 지금 나가면. 그래서 못 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죠. 경매 붙이는 거. 이렇게 시장을 팩트를 정확히 보셔야지 일부 메이저나 포탈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속습니다. 기러기님들이 너무 많아서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량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가 좀 이상하죠. 집값을 잡겠다고 잡은 정부인데 도리어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PF라는 거를 갖다가 좀 명분을 내셔가지고 국민들은 피토하고 젊은이들은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느끼고 있죠. 뭐 동물이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보험자료는 시세보다 낮잖아요. 금리 수준이. 금리가 낮으면 그 이자 차익은 누가 내죠? 그 이자 차익 보전 계정이라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차익이 나면은 그거는 우리 세금을 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제가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계몽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진실을 우리 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 오르면 뭐야? 하나 갖고 있는 분은 투자 마음이 없는 분은 세금만 늘어나요. 도움 안 됩니다. 투기하는 사람들만 지금 도움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가 200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 정책을 계속해야 되나요? 나머지 2천만 명이 1주택자고 무주택자인데 이건 아주 악마의 정책이죠.
그러면 정부가 양심이 있다라면 이제는 걷어들 때가 됐죠. 원희룡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했잖아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걷어들이겠다고. 지금 원래 이 정책이 왜 나왔죠? 부동산이 폭락해서 금융위기로 넘어갈까봐 리스크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금감원 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택 투기에 대한 어떤 요소들은 제거를 해 나가야죠.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조용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자꾸 소매 판매가 줄잖아요.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 힘들어지고 기업체 힘들어지고 고용 줄고 악순환 시작이에요. 이제는 이제 나서서 소리를 내실 때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또 1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여서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사천리로 쭉쭉 뭐 해왔지만 아마 저를 비롯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여론을 의식할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대행해서 위임하는 사람이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있으면은 정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나라 망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고 좀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모든 국민 모두가 좀 선순환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마음인데요. 정부가 지금 금융정책 많이 풀어줬잖아요. 우리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둘 수도 있죠. 근데 규제 정책 들어가실 때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쓸 때만 대출해 줬어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대책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그 무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돈 있고 자산들이 모여지는 연봉 2억 이런 사람들은 금세 1, 2년이면 2, 3억 모으잖아요. 대출 좀 받고 또 사두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종부세 또 감면한다 그러잖아요. 이 정책 방향 자체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마음을 딱 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부자들이 그 돈을 갖다가 주택 투기나 좋게 얘기하면 투자지만 나쁘게 하면 투기잖아요, 솔직히. 일 안 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집값 오르면 돈 빼먹겠다는 건데 그런 안 좋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어떤 의식 구조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미래의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연착륙 돼야 되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 연착륙이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가계부채가 이제 심각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주택자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당연히 세금 더 내야죠. 다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가 투자나 투기 행위로 또 집을 하나 더 산다? 그 행위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지금처럼 종부세를 강화하는 이런 걸 해야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역으로 반대로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 외에는 안 사게 돼 있죠. 그죠? 투기 마인드를 없애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를 정하느냐에 따르는데 지금 이번 정부의 행태는 사실 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말은 주택을 연착륙하겠다고 하는데 뒤로는 주택 가격을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데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뭐 최상병 사건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에 지금 묻혀가지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꾸 소리를 내시고 혹시 기자분들도 이제는 인간적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레기 기사는 이제 그만 쓰셔야죠. 인간적으로. 제가 좀 볼 때 너무 심합니다.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기사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자분들이 다 같이 사는 사회니까 이제는 좀 쓰기 시작해야 그나마 우리가 저출산 이런 뭐 한국의 안 좋은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좀만 나서주면 주택가격은 바로 잡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MB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대출 2억으로 늘린 걸 다시 1억으로 줄이고 DTI 바로 들어가고 하니까 안정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이 편안하게 일을 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희망 고문이지 희망도 거의 없는 분위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뭔가요? 국민 주거 복지 안정인데 그쪽으로 좀 정책을 선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하게 되면 주택가에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락할까 봐 또 걱정이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펀더멘탈이 취약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말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점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뒤면 2024니까 2054년이잖아요. 서울 인구가 792만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서울의 유동인구가는 계속 1000만이에요. 1000만인데. 근데 이제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많이 감소하잖아요. 이때 통계치로 제가 보니까 인구 한 15%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청 수치인데 그 통계청 수치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중도적, 부정적 시나리오 세 가지를 두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볼 때 주택시장 정책이 잘 맞춰지면 2, 30년 뒤니까 다시 주택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 연구죠. 근데 각자 다 틀린 연구들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2004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40년 뒤에 한국 부동산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 그러니까 206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뒤로 늘려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에 자꾸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요. 전 세계 나라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꽤 돼요, 양이. 근데 제가 거기에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약간 비아냥대틀한 표현도 들어있어요, 보고서에. 데이터가 거의 완벽합니다. 뭐 OECD하고 IMF하고 한국하고 다 갔다가 총합해가지고 출생률 문제 앞으로 이런 걸 다 표시해놨는데 데이터 그래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에 대한 분석의 요점이 겁니다. 한국 군인 징집 뭐 얘기 나오잖아요. 모병제 50만은 이미 꺾였고 이 추세면은 몇십 년 뒤엔 군인이 없는 이런 분위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른 분석이 출생률 막 해놓고 한국의 유모차가 팔리는 양에서 아기들한테 팔리는 게 뭐 10만 대라고 하면 반려견한테 팔리는 게 13만 대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보다 반려견 이런 개념이 해외 시각에서 이걸 비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장래 발전성에 대해서 좋게 보나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가 자꾸 나오니까. 물론 경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보고서들이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IMF, OECD,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작년 5월에는 이코노미스트가 일면에다 썼잖아요, 일면에다. 한국, 일본과 너무 똑같아.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이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그 기사를 보고 한국에 투자할까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얀마에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도를 어떻게 접하냐면 한국에 뭐 어디에 해외가 들어왔다, 뭐 투자 유치했다. 아프리카도 해외에서 투자합니다. 유치하고. 생각 잘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생각이 정부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민이잖아요, 이민. 우리나라 민족성상 이민의 미국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이. 그거하고 못 메꾸거든요. 이민 온 사람들이 뭔 돈이 있다고 10억, 20억짜리 집을 삽니까? 페이 좋아서 왔는데. 이게 갭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한국이 위험한 때가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이거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통계청 보고도.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저는 죽고 없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액티브한 어떤 DNA가 없잖아요, 걔들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20, 30년 뒤에는 정말 제2의 도약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집값이 걱정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아기를 낳을 것이고 제2의 우리 뛰어난 유전자들의 새 출발이 올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20, 30년 안에는 다 쪽박을 차지만 3, 40년 뒤에 사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이 융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사이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통계청 자료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보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 결혼 쌍수가 저희 결혼할 때요 30년이거든 딱 결혼할 때 30살 기준으로 볼 때 저희 때 한 40만에서 50만 쌍 결혼했어요. 지금 20만 쌍이에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 10만 쌍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8년 뒤에 10만 쌍, 12만 쌍을 빡 잘라냅니다. 출생률 저하가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30년 동안 출생률 저하보다 지금 더 그 15년 사이에는 더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저는 2032년 미리 말씀드릴게요. 2032년에 그 마음쯤 해가지고 그럼 6년,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 2, 3년 전에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그때가 12만, 13만이니까 결혼쌍이 20만 쌍에서 15만으로 줄었을 때니까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40만에서 30만 될 때는 15년이 걸렸는데 20만에서 15만 되는 게 3, 4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15년이 3, 4년밖에 안 걸린 거는 사이클이 엄청 짧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들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럼 4, 5년 뒤에 무슨 보도들이 뜰까요? 한 번 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1번 버블 터지는 것처럼 우린 안 터지더라도 결혼쌍이 10만 쌍이면 집이 몇 개가 필요해요? 10만 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0만 개 지을 능력인데 건설회사 40만 개 지을 능력은 정리돼야 되죠?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까? 로봇 시대인데? 이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40년 뒤는 어쩌면 다행인 게 고령자들이 많이 또 돌아가시잖아요. 인구는 막 줄어서 뭐 기존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들겠지만 집값 걱정 좀 없어질 것 같다. 그 한국은 교통을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 뭐 말씀 주신 게 결론은 729만, 200만인데 수도권의 인구도 줄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의 그림이 저는 없겠지만 분명히 바뀔 것이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2030, 40분들은 정신줄 잘 챙기시고 미래를 예측하시고 부동산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가격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32평에서 25평으로 오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왜 25평을 가죠? 가격이 비싸니까요. 자, 지금 서울의 대부분 신축 다 32평이면 뭐 분양가 12억, 15억, 강남은 17억, 20억 하거든요. 그럼 신혼부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25평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20억짜리는 17억, 10억짜리는 8억. 그건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격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25평을 내려온 거지.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18평을 내려오겠죠, 국평이. 국평의 의미가 뭐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거잖아요. 가격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국평이 32평으로 다시 또 바뀌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셔라. 그래서 지금의 국평이 25평이라는 얘기는 자, 32평은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국민이 사는 평이 국평이잖아요.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국민평이 25평이라고 프레임을 살짝 또 리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집값이 너무 더티하게 비싸서 국민평이 부득이하게 25평을 된 거지. 정부나 기득권들이 똑바로 정치를 하면 국평이 32평이 맞습니다. 왜? 전 세계에 평균 1인당 점유율의 선진국의 그 사이즈하고도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홍콩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왕이면 25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산율이 제가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아기 둘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가 기본도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방도 좋은 데가 하나 정도거든요. 그러면 30년 뒤엔 반토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32평이 가격이 안 내려오고 계속 비싸다라면 굳이 32평을 갈 필요가 있나요? 그 와중에 또 요즘은 또 설계가 잘 돼가지고요. 25평이 이렇게 좀 확장하고 이러면 32평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25평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이 우리가 일본처럼 어떤 일이 있어서 확 조정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땐 수요도 다 25평으로 갈 겁니다. 왜? 뒤에 오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무슨 로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제일 빨리 접근하는 게 뭐예요?
18평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기가 있다 생각하면 25평이 딱 맞죠. 30평은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5평이 주요 수요의 어떤 대부분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5평이 30평보다 전체 볼륨에서 보면 비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건설사들이 아마 27평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 25, 26, 32평 같은 27평 이래가지고 최대한 그 사이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게 아니면 23평도 나올 것 같아요. 23에서 27에서 그래야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면 현재 신규 수요들이 접근할 수 있는 딱 금액대거든요. 뭐 그런 프레임을 생각하시면 주택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25평에서 23평에서 27평이 국평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일견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의 2022년도 수도분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7천만 원 이하가 72%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가 55%입니다. 그럼 서울의 유주택자가 몇 프로죠? 50%, 무주택자 50%입니다. 어바웃으로 5대 5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무주택자가 더 많을 겁니다. 한 52%될 겁니다. 유주택자가 한 48% 왔다 갔다 하거든요, 50에서. 그러면 7천만 원 이하가 7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소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7천만 원이요. 월 수령액이 세금 빼고 다 빼고 470만 원입니다. 이 위아래입니다. 470만 원이면 2023년도 법원의 최저 생계비 기준이 얼마냐면요. 2인 가구가 206만 원, 3인 가구 268만 원입니다. 그러면 3인 가구로 가정할게요. 7천이면은 뭐 젊은 분도 있겠지만 뭐 연봉 4, 5천에 시작해가지고 40, 50 되면 이제 7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7천 잡다고 치면 이분들은 이미 비율로 따지면 70%니까 벌써 집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산 분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6천 이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70인데 그러면 450으로 볼게요. 450인데 2인 가구면은 200만 원 빼면 250만 원 남아요. 1년 보면 얼마예요? 2,500, 500 더하면 3천 모아요. 10년 보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이자 계산하면 한 3억 8천 4억 나와요. 그럼 4억 돈 모았어요. 10년 해가지고. 30살에 결혼해서 40이 됐어요. 4억 갖고 뭐 하죠? 집을 사요? 12억 힘들죠. 힘든데 무리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없잖아요. 살 사람이. 그러면 그 중에 40%는 뭐예요? 연봉 5천이 아니라 4천, 3천 이하예요. 이분들은 주택 구매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는 거고요. 40%를 빼면 유효 수요, 잠재 수요면서 유효 수요가 지금 거의 없죠. 딱 계산해 보시면. 살 사람은 다 샀고 진짜 연봉 5천, 6천 인분들이 집을 살려면 모든 걸 끌어모아야 진짜 겨우 살까 말까 하게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에. 그럼 이 가격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안 붙으니까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투자 수요, 투기 수요는 붙잖아요. 왜? 이미 영끌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차익이 났어요. 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지금. 어떤 데는 15억이 된 거예요. 6, 7년 만에. 서울 수도권이. 그럼 10억이 생겼으니 약간 5억, 7억 무리해서 가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버틸 수가 있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좋게 얘기하면 스텝 바이 스텝, 나쁘게 하면 자뻑? 벌었으니까 무리해서 갈 수 있어. 여기서 물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가면 자 뒤에 사줄 사람이 있나요? 가격 벌써 대충 보면 저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1인 가구는요 78%가 연봉 다 4천, 5천 이하예요. 그럼 1인 가구 중에 살 분들은 이미 거의 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미 다 샀다고 봐요. 그러면 1인 가구 중에 거의 다 샀다는 얘기는 이건 되죠. 신규 취업하는 사람들 중에 1인 가구가 돼서 서울에 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숫자를 계산하면 되겠죠. 혼자 1인 가구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처음부터 7천 주는 데는 극히 없고요. 대기업도 다 4,500, 5천에서 시작하거든요. 1등에서 5등은 한 6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6천이라도 실수령은 350, 400, 400밖에 안 돼요. 지금 못 사요, 이것도 1인 가구도. 근데 그 비율이 몇 프로예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량이 적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100만 가구가 늘어났자
10만 가구만 실수요자다. 가능하다. 빼면 나머지들은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도 꽤 많을 텐데 정부가 사다리 역할을 해줄 이걸 갖다가 집값 상승에다 붙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넓어지고 있지만 그 거리가 다 4, 50분, 1시간 거리거든요. 교통체계만 잘 갖춰지면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시다 보면 수도권 가시다 보면 다 논밭이잖아요. 여기서 평택을 가든 뭐 일산을 가든 중간중간에 막 논밭 많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집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기득권, 토건적 마피아, 모피아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놨다고 봐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의식들이 깨서 여론이 새로 변곡점이 나올 때가 됐다고 좀 봐요. 99대 1 뭐 이렇게 예전에 그 월가에서 피켓 시위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아니면 기성세대들한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정말 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인 인구 때문에 집값이 늘어난다 이 얘기 떠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투자투기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뭐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값이 안정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은 삶이 기다립니다. 집에 퍼부을 돈을, 이자 돈을, 은행 돌 돈을 안 주고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던, 기업에 투자를 하던, 자기 생활에 쓰던, 자기 생활에 쓰면은 내수가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자영업지 살고. 서로 반목 안 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사회풍토가 될 거고. 주식에 투자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본이 되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미 전 세계에서 증명됐잖아요. 거기다 대고 1인 가구 얘기하는 거 정말 그분들은 물론 자기가 업을 하니까 그 논리를 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라면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전세사기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기성세대고 짐승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런 얘기는 좀 접어둬야 하지 않나 때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1인 가구가 돼서 집값이 버틸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큰 변혁기를 맞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저도 베이비부머의 마지막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2030 사원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부모님하고 살았고 당연히 모셨고 심하면 자식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3대가. 그러다 보니까 40평, 60평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그 막 생기는 과도기 한 2, 3년이 지나면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중에 라이프 스타일 바뀐 것도 있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건 또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가족에서 희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레저를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도구가 많이 생겼어요. 영화를 봐도 되고 뭐 넷플릭스 뭐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못 볼 거려 아마. 이런 대체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희노애락의 대체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그 확장, 가족의 확장, 종족의 확장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의 삶의 행복 이런 쪽에 이제 패러다임이 살짝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때부터 벌어진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자제를 결혼시키잖아요. 이 자식은 애 낳을 생각이 없거나 많으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평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 애기 둘이 만약에 시집장가를 갔다. 그러면 갑자기 45평에 둘이 남게 돼요. 근데 살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45평, 50평 넘어가면 썰렁합니다. 둘이 있으면. 정말 썰렁합니다. 혼자 살면 더 썰렁하고. 물론 강아지나 반려견은 그래서 요새 강아지 반려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죠. 그럼 그 큰 집은 누가 살까요? 확률적으로 1대, 2대, 3대 아버님 모시고 신혼부부 있고 애기 있는 요 세대가 잠시 머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저희 때가 피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똑같이 집을 다 사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결혼상이 50만이었는데 지금은 30만이라 했잖아요. 20만이죠 지금. 그럼 이미 줄었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는 어떨까요? 더 줄겠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그게 집값 하방 압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리비는 많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리비가 요즘은 좀 뭐 AI가 발전해서 좀 차이는 많지 않지만 60평하고 30평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대형 평형은 앞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대형 평형은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수요 중에서 다세대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세대 이런 세대층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새로 짓는 것들 보면 예전에는 40평에서 50평, 60평을 막 많을 때 20, 30%까지 지었어요. 전체 물량 중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은 분양하는 추세를 보면요. 벌써 한 5%, 10% 줄어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평형은 투자 대상으로는 조금 적합하진 않다. 하시려면 25, 34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드릴 말씀은 그 손정웅이라고 손흥민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은 맨날 뉴스 보면은 막 근심돼요. 주택가가 상승한다 막 이러면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보시면 만약에 20살인 분이 계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집값은 자동으로 30년 여러분이 결혼하시거나 40대 될 때 집값은 지금보다 제가 볼 때 내려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제분들은 또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거거든요. 이런 걸 넓게 보시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뭐가 보일까요? 아, 집값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면 지금은 임차로. 다만 한국에서 임차제도만 그럼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임차제도가 좀 안정적이면 나는 무조건 임대로 살 텐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는 그걸 균형을 맞춰서 임차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자꾸 유엔에서 자꾸 야단맞고 있거든요. 임차제도가 불안하다고. 이걸 잘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옹달책방 2030 세대분들은 지금 막 조급해하거나 집값이 오른다고 막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나라가 제대로 공공주택 분양을 싸게 할 것이고 신혼부부 청약 뭐 이런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안 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특히 공공분양 주택은 나라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요. 저금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택지가 이미 많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사이에 공공분양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암만 경기 안 좋아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그거는 공격적으로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당첨이 되시고 나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80%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때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그거를 잘 계산하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80%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 와중에 만약에 분양률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마 또 정책 금리를 줄 겁니다. 좀 저렴하게 저금리로 좀 공격적으로 접하시면 될 것 같고 40, 50대 분들은 지금은 전혀 무리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무주택으로 계시다라면 이왕이면 조금 전세값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요즘은 2+2는 약간 좀 정착화되는 단계라서 일부러 막 내쫓고 집 팔아먹고 이런 나쁜 임대인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에 산다고 쳤을 때 4년 뒤에 10%, 10% 오르는 거는 제가 볼 땐 편하게 사시면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주택 가격이 여러분, 해외에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PRI라고. 이 주택 가격 대비해서 내가 1년에 내는 임대료의 비율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표를 어떻게 주냐면 이게 15, 그러니까 15년 동안 낸 임대료가 집값하고 같으면 임대를 사나 집에 들어가 사나 똑같습니다. 그럼 왜냐면 미국은 보유세가 좀 세요. 그 비용하고 집의 감가상각을 따지니까 임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만약에 25다. 그럼 임대료를 25년치를 내야 집값이 나온다면 이건 비싼 거예요.
미국의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수치를 15에서 넘으면 조심하라고 20 넘으면 임대를 사세요라고 권유를 해요. 아예 가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근데 대한민국 지금 서울 수도권은요 다 20 넘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거품이 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40, 50대 분들은 그 임대로 사실 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집을 이번에 신규 분양을 받았어요. 주택가격이 10년, 15년 뒤에 올라야 되잖아요. 안 오를 때를 전제를 한 시나리오, 오를 때를 한 시나리오, 내릴 때 시나리오 3개 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임대로 살았을 때 오를 때 손해가 있잖아요. 오른 값만큼.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려가면 세이브가 많죠. 근데 비용 면에서 임대로 사는 게 훨씬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훨씬 싸요. 거기서 판단하시면 편안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진짜 임대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어떤 로마 시대에도 그런 거 했습니다. 이미. 그런 수준으로 안정적인 임차 보호 제도를 한다라면 제가 볼 땐 40, 50, 60 분들은 급하게 뭐 집 사가지고 뭐 차익 남겨야지 이거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좀 긴 텀으로 말씀드린 3가지 시나리오를 맞추셔가지고 PRR 지수 좀 계산해 보시면 여기 임대료가 한 달에 300인데 그러면 3,600 나오잖아요. 10년이면 3억 6천이잖아요. 15년이면은 한 4억 5천 5억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8억이야. 그럼 임대료 살아도 돈 계산하면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내리면 훨씬 이득이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럼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그 계산을 하다가 병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투자도, 뭐 투기도, 임대도,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부동산 때문에 부부간에 절대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시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집을 못 샀는데 너 때문에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는 싸우시면 안 돼요. 그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을 한 번 놓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심 잃지 마시고 이 수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두시면 다툼이 없습니다. 최근에 다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제가 많이 상담을 받아요. 고민이라고 어렵게 샀는데 집값이 좀 안 올라가니까 좀 다툼이 있고 막 이런가 봐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행복하려고 산 건데 그죠? 이 부분 초심 잃지 마셔라. 가족과 사랑을 다 챙기시고 건강까지 챙기시면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